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물질의 특성이라는 개념인데 먼저 첫 번째 분류부터 합니다. 분류. 이제 물질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종류 이제 얘기하는 거 첫 번째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특성에 따라서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나면 우리가 순물질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혼합물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성 성분의 수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성분의 물질 종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인 것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수가 되면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때 얘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 성분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죠. 순물질은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혼원소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혼원소 물질을 안 쓰면 그냥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원소 물질이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이제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성분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인 것들을 얘기하시면 되겠다. 화학식으로 쓰면 조금 더 쉽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산소, 수소, 그 다음에 뭐 철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게 되면 혼원소 물질이 될 거고요.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나 그 다음에 메테인 이런 친구들을 얘기할 것 같으면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혼원소 물질이든 화합물이든지 간에 성질이 어때? 한 가지만 나타나죠. 특성이 한 가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혼합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예요. 균일과 불균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뭡니까? 균일 같은 경우의 종류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불균일도 종류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균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있어요? 설탕물, 소금물도 되겠다 그죠? 소금물, 설탕물도 공기, 대기죠. 여기 있는 공기들 또 식초, 탄산, 합금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불균일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흙탕물, 또 암석, 고르게 섞여 있진 않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우유, 뭐 기타 등등의 뭐 과일 주스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분류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 같은 경우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특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고유하죠. 뭐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야 돼? 양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 일정한 성질, 고유한 성질. 다른 거에 의해서 고유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양에는 상관이 없어야 돼. 양과는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된 이제 특성이 되겠고요. 이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는 이제 어떤 걸 특성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예시들 봅시다. 특성 예시들 뭐 있어요? 맛, 향, 색,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 다음에 밀도, 용해도 좀. 이게 뭐 사실 교과서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그 중에 맛, 향, 색은 너무 기본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이고 얘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자? 특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들의 특징, 양을 제외한 나머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 온도나 압력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얘에 따라서는, 양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아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을 분류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죠.
물질 분류에 사용 가능하다. 물질을 구분하는데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는 이제 특성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양의 관계가 없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에서의 특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예 대놓고 그냥 정보를 줘버리죠. 첫 번째, 예시들을 봐버리자고. 자, 고체 더하기 액체는 어쨌든 액체 혼합물. 액체 더하기 액체거나 또는 액체 더하기 고체 예시여도 됩니다. 이들의 끓는 점을 얘기할 거야. 자, 이때 끓는 점은 높아져, 낮아져? 원래보다 높아진다. 일반적인 물질의 끓는 점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다가 일정한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혼합물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잘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끓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합니까? 일정하지도 않습니까? 일정하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물질이 되겠고요. 이게 혼합물의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뭐 사실 뭐 어느 점, 녹는 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액체 더하기 액체도 괜찮고요. 또는 액체 더하기 고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어느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느 점도 똑같아요. 어느 점도. 원래 내려가다가 일정한 그래프를 가졌어야 되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뀝니까? 잘 내려가서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일정하지도 않죠. 다시 한 번 더, 얘가 순물질에 대한 이야기고 얘가 혼합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고체 뭐 녹는 점을 제일 많이 해요. 고체 더하기 고체. 이제의 녹는 점. 참고로 끓이기 위해서는 가열을 해야 되고 어느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냉각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열, 그 다음에 얘는 냉각,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Y축은 전부 다 온도입니다. 온도. 얘도 다시 가열을 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가 보통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그래프를 다 그려주면 좋아요. 어쨌든 가열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멈추고 일정한 그래프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순물질에도 올라가다가 일정한 그래프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혼합물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다가 이쯤에서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모든 구간은 전부 다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끓거나 녹거나 얼고 있는 상태 변화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 변화 중이. 근데 온도가 일정하면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할 겁니까? 순물질, 순물질. 근데 이렇게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정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 뭐하지도 않아요. 원래의 값과는 또 다른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은 낮아져 있고 끓는 점은 높아져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는 이제 첫 번째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특성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기는 순물질과 혼합물에서의 물질 구분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물질끼리도 비교를 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순물질과 그다음 혼합물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하자면 자, 순물질 같은 경우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요? 일정이 안 일정해? 일정하죠. 얘는 일정하게 고유한 값이 나타난다면 얘는 성분 물질의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섞여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섞여서. 특성이 섞여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시들까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시들. 자, 예시들 뭐 있어요? 액체, 고체, 끓는 점.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삶은 달걀 삶을 때 어디다가 삶는 게 좋아요? 소금물.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라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액체, 고체, 어느 점 같은 경우는 언제 써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동액이나 그지? 냉각수나 이런 부동액이나 또는 이제 염화칼슘 제설제 같은 거. 그다음 세 번째 고체와 녹는 점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책에 나오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클로르벤젠과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만들어낼 건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땜납과 퓨즈죠. 땜납과 퓨즈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땜납이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납땜하고 땜납하고 차이점 아세요? 납땜은 행위고 땜납은 재료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땜납이라고 쓰셔야 돼요. 납땜이라고 쓰면 틀려요. 땜납입니다. 땜납. 알겠죠? 땜납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석과 납을 섞은 재료이고 그 납땜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여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바로 밑에 C에 끓는 점 나온다. 그죠? 끓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한 이야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끓는 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뭡니까? 끓는 동안 상태 변화 온도를 얘기한다. 그죠? 끓는 동안 상태 변화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순간의 온도를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가열곡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그래프가 잘 상승하다가 일정한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이때의 온도가 우리가 알게 된 끓는 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때 이들의 상태는 얘는 액체만 있어야 되고요. 얘는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어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기체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액체가 점점 기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이거야. 다른 조건 다 괜찮은데 뭐에 영향을 받아? 압력에 영향을 받아. 왜 그러냐면 원래 모든 부피는 압력의 영향을 받아. 특히나 기체는 많이 받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압력이 세면 뭐가 높아지죠? 끓는 점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뭐 할까? 낮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예시를 두 가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뭐 있어요? 예시는 첫 번째, 자, 예시 쓰고 어느 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 압력 상승에 의한 현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반대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압력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죠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압력솥 를 얘기하면 되겠고요. 반대 예시는 어떤 거 있어요? 반대 예시 산 위에서 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읽는다? 설 읽는 거 얘기하면 되겠다. 그죠? 밥이 설 읽는 거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설 읽는 것을 문제로 내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둥근 플라스크 뒤집어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 혹시 예전에 기억나세요? 오토 문제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둥근 플라스크를 뒤집어가지고 위에다가 찬물 붓는 문제 있거든요. 이거 압력 감소다. 외우세요. 이거는 이 문제 자체가 위에 있었던 이 99도의 물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원래 99도의 물은 끓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죠? 근데 위에다가 찬물을 부었더니 끓는 점이 낮아져서 99도의 물이 끓더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거든. 아시겠지? 뭐 원리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 없으니까 외우자 그냥.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압력 감소구나 라고 풀어주셔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설 읽는 거랑 얘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녹는 점 어느 점으로 넘어갈까요? 녹는 점 같은 경우는 뭐가 뭐로 바뀌어야 돼? 고체가 액체로 바뀌어야 돼. 참고로 고체나 액체의 부피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우리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압력 변화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여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느 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점 같은 경우는 반대죠. 액체가 뭐로 바뀌는 거? 고체로 바뀔 때의 온도를 얘기한다더라. 근데 만약에 성분이 같으면 녹는 점 어느 점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같습니다. 같은 물질이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끓든 녹든 얼든지 간에 양에 따라서는 절대 변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바뀔 수 있는 건 사실 크게 두 가지야. 양과 불꽃의 세기, 냉각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바뀔 수 있긴 하지만 그때 상태 변화 온도는 항상 높이는 똑같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인력 배운 사람 있습니까? 인력. 입장한 인력에 대해서 배운다. 신명 배웠어요? 이거 자체가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아니야. 아직 안 했어요? 혹시나 학교에서 인력 따로 배우시면 쌤한테 얘기 좀 해줘. 인력은 문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거 설명 따로 해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시는 따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경시는 뭐 여태까지 뭐 그렇게까지 나온 적도 없고 동중도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도는 혹시나 배우면 쌤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신명도 혹시나 배우게 되면 신명도 가끔씩 복병처럼 개념 하나씩 추가로 더 할 때가 있거든. 나오시면 쌤한테 좀 얘기해 줘. 그래서 이제 녹는 점 어느 점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때 냉각과 가열을 따로 그린다면 가열과 냉각을 원래 따로 그려야 되는데 얘를 한꺼번에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둘의 높이가 뭐한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시작이 고체여야 됩니다. 쟤는 액체지만 아시겠죠? 지금 실컷 다 풀어놓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끓는 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요, 얘는 액체밖에 없습니다. 이거 액체가 뭐로 바뀐다? 고체로 변하고요, 얘가 고체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녹는 점 어느 점이 이 정도.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녹는 점이 마이너스 81도고 끓는 점이 20도래. 자, 그럼 10도에서 얘는 고체일까 액체일까 기체일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아시겠지? 그러면 뭐 이걸 눕히든 세우든 상관없습니다. 차례대로 녹고 끓는 점의 온도를 써주세요. 예를 볼 것 같으면 얘가 밑에가 녹이죠. 끓는 점. 밑에다가 마이너스 81도를 써주시고요, 위에다가 20도 써주시면 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건의 10도는 위야 중간이야 아래야? 범위가 10도는 마이너스 81보다 커 작아? 크지? 그 다음에 20보다 커 작아? 작지? 그럼 중간이잖아, 그지? 중간일 때의 상태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자? 액체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 체크되면 우리가 얘는 액체구나, 현재 상태가. 만약에 위에 체크됩니다 라고 하면 기체다, 아래 체크되면 고체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A 물질에 녹는 점, 끓는 점이 있었다면 B 물질도 똑같이 녹는 점 어느 점을 얘기했을 때 얘는 35도에 91도래, 현전도가 20도래. 다시 한 번 더, 35에 91이래. 현전도가 20도야.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얘는 고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만약 현전도가 80도야, 뭐다? 액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각각 상태가 언제인지 체크해야 되고요.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 현전도가 35도예요. 뭐예요? 라고 하면 고체일 수도 액체일 수도 라고 하면 됩니다. 왜? 쟤는 딱 여기잖아. 얘든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잖아, 그치? 둘 다 해석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에서 아마 힌트를 줄 거예요. 저때 뭐 녹기 전, 뭐 가열 중이다 라고 하면 가열하기 전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고체가 주로 오겠다, 그죠? 그런 것들은 힌트를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읽어보시고 파악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게 된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들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 내용이 아마 35페이지까지 나와 있었을 것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따가 연달아서 좀 풀게요. 자, 뒤로 쭉 넘어가서 40쪽 보겠습니다. 40쪽. 이번에는 밀도.
용해도에다가 시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밀도를 다루기 전에 부피에 대한 개념부터 좀 넘어가자. 질량과 부피. 자, 질량은 뭡니까? 질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입자의 종류와 수야. 여기에 해당하는 이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이 양이야, 이 양.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자, 예를 들어 안에 자 여기 물 들어있어요. 물. 이거 내가 마법사도 아니고 툭툭 치면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됩니까? 안 바뀐다, 그죠? 그리고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변합니까? 안 변한다, 그지? 얘는 고유해, 안 고유해? 고유해. 근데 양이 바뀌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양이 바뀌니까 바뀌잖아.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근데 이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이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고유한 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뭐 단위 같은 경우는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측정은 저울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울로. 알겠지? 자, 저울로 합니다. 측정은. 정확하게 할 거면 양팔 저울 쓰셔야 됩니다. 용수철 저울은 질량 측정하는 게 아니라 중력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기는 이제 부피라는 개념, 이게 중요하지. 자,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 쓸 때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인 의미는 뭐로 해석을 해야 돼? 입자와 그 사이 빈 공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차지하는 공간은 어디냐 하면 이거야. 딱 이만큼이야. 우리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뭐야 하면 너네들 사이까지 다 포함한다고. 우리는 지금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알겠지? 우리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 근데 특징은 뭐야? 특징은 얘는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다고. 어떻게 바뀌어? 양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왜? 입자들이니까 그 사이 빈 공간은 양이 바뀌면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 부피는 바뀐다고. 또 있어. 그 사이 빈 공간은 왜 생겨?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압력이야. 다시 한 번 더. 상태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부피값이 바뀌어. 언제가 커요? 고체보다 액체가, 액체보다 기체가. 같은 고체든 같은 액체든 같은 기체든 찬 고체보다 따뜻한 고체가 부피가 더 크고, 찬 액체보다 따뜻한 액체가 부피가 더 크고, 찬 기체보다 따뜻한 기체가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상태라는 조건 안에서는 저온보단 고온의 부피가 큽니다. 반대로 그럼 생각을 해봐. 입자 사이 거리야. 이걸 눌러. 커져, 작아져?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누르잖아.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번에는 고압보다 저압에서가 부피가 더 커요. 그래서 원래라면 고체도 부피가 변하고 액체도 부피가 변하는데 고체의 부피 변화는 정말 너무 미미해. 너무 작아. 액체 사이에서의 압력 변화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 유의미한 부피 차이가 안 나. 근데 기체는요, 압력 좀만 세게 하잖아요? 부피가 막 2배, 3배, 10배씩 변해요. 다 보니까 압력에 의한 부피 변화는 뭐만 따질 거야? 얘는 기체만 따져요. 나머지는 고체체, 기체, 고체끼리의 온도, 액체끼리의 온도, 기체끼리의 온도를 다 해석을 할 건데 얘는 기체만 해석을 하자고. 그치?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끄는 점만 지금 기체에 대한 압력을 얘기하는 건 사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압력에 의한 부피 변화의 차이는 기체에만 맞는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값이다라고 보자고. 왜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질량과 부피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한 종류의 물을 가지고 아까 온도, 압력 모두 외부 조건이 다 똑같은 물 입자 한 개.
두 개를 준비해. 한 개와 두 개를. 총 세 개 준비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물입자가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물입자가 여기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질량 몇 배야? 두 배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몇 배야? 두 배야. 왜? 이만큼 차지하면 그 두 배만큼 차지하면 되거든. 그러면 결국 이잖아. 부피 하나분의 질량 하나, 부피 두 개분의 질량 두 개. 똑같아졌지.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자? 밀도라고 하자. 밀도는 질량을 뭐로 나눴어요?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이거 자꾸 헷갈려 하는데 2를 1로 나누면 뭐야? 2다 그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는 잘하는데 왜 자꾸 이거를 헷갈려 할까?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겁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는 나누는 거고 분자는 나뉘는 애들이에요. 틀리지 말자, 알겠지?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얘기하게 될 거고요. 자, 참고로 단위 같은 경우는 세제곱센티미터와 밀리리터와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써도 되고 그램 퍼 밀리리터를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특성이고요. 상태, 온도, 압력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에 맞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액체나 기체 같은 공간 속에서는 밀도가 크면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라앉아요까지. 알겠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자면 부피 측정할 때는 이런 눈금 실린더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액체 부피를 재거나 기체 부피도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서 재는데 고체를 잴 때는 액체를 준비해서 담글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액체 같은 경우는요. 아마 끝부분이 이렇게 말려 올라갈 거란 말이야. 말려 올라간 부분에 눈금을 읽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얘를 확대하게 되면 이 안에 막 눈금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안에 액체라는 친구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여러분들은 수치를 뭘 읽어준다? 이 노란색 값을 읽어주는 겁니다. 끝부분에 말려 올라간 액체는 읽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고체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이만큼 집어넣었더니 이 파란색이 물의 높이가 이렇게 증가할 때 라고 하면 요 노란색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이 고체의 부피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근데 요거는 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눈금 실린더로 부피를 측정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밀도와 관련된 현상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용해도. 용해도만큼은 다시 설명하자. 자, 용해도가 중요하다, 용해가 중요하다, 용해가 중요하다. 용해도는 단지 그 용해를 특성화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용해예요. 용해. 용해라는 게 뭔데? 균일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용매와 용질을 섞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기 같은 경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메테인 모든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서 두 가지 물질이 아니야. 근데 여러 개가 섞여도 우리가 얘기하는 혼합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용해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기초부터 하자. 두 가지 물질이 섞을 겁니다. 두 가지 사이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용매와 용질이라고 할 거예요. 용매, 용질이 섞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고르게 노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플러스 기호가 용해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둘이 섞였잖아. 이게 용해야, 용해. 용해의 의미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용질이 용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용매라는 개념은 어떤 거야? 빈 공간을 제공하는 물질이야.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물질은 뭘 가지고 있다?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부피라는 건 결국 뭡니까?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입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입자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이에 용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적게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이 들어가줘요. 다시 한 번 더. 용매의 빈 공간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당연히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녹는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이걸 우리가 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 용매는 많으면 많을수록 용질을 많이 녹일 수 있어요? 적게 녹일 수 있어요? 많이 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매가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용질이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적게 녹을 수 있어요? 많이 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용해도는 결국 뭐야? 용매의 양을 많이 해서 많이 녹이겠다가 아니라 양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얘기하고 싶잖아. 그래서 용해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해요. 용매 몇 그램당? 100g당.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죠. 아까 쌤이 동그라미 쳤던 요 4개를 100g이라고 칠 것 같으면 요 양을 이제는 고정을 시키자고. 얘가 이렇게 빈 공간을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이 100g으로 고정을 시키자고. 이 안에 우리가 용질을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지. 예를 들어 이런 별표 물질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 별표들은 지금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죠? 많이 넣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어떤 네모라는 물질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많이 넣을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녹을 수 있는 양이 다 다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각자 고유한 값일 거 아니야. 각자 고유한 값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용매 100g당 용질의 최대 질량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따로 없어요. 그냥 이 그림의 값 자체가 우리가 여기는 용해도예요.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용액에 대한 해석을 좀 해야 되죠. 용액 종류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포화. 두 번째, 불포화. 세 번째, 과포화. 라고 하는 거지. 포화는 어떤 거예요? 가득 찬 거. 불포화는 덜 찬 거. 과포화는 더 많이 찬 거. 더 많이 찬 건 현실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죠? 이 교실 안에 30평 집이 들어갑니까? 말로는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그래프로도 가능하다고. 어떻게? 자, 예를 들어 특정 온도에서 용해도를 얘기하게 되었을 때 이 온도를 보자고. 이 온도. 여기가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값. 좀만 놔줄게요. 여기가 최대값이야. 최대값. 그럼 이거보다 낮게 있으면 뭐다? 불포화. 이 점의 환경은 포화.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뭐다? 과포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상태를 또 따져야 돼. 상태가 총 3가지 있잖아.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 용매, 용질, 고체, 액체, 기체. 이제 용질에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보니까 가시수 총 9가지야.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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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고체,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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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 이 다음은 다 답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고정을 할 거야. 뭐로 고정하자? 용매는 액체로 고정을 하자. 다시 한 번 더. 얘는 액체로 고정을 하자. 여기는 용질은 고체와 기체 2가지만 다루자 이거지. 고체는 녹일 때, 기체는 녹일 때.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해봐요. 물질 여러 가지 다 준비해. 고체를 가열했을 때랑 액체를 가열했을 때랑 기체를 가열했을 때 언제가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크지? 고체보단 액체가 더 많이 변하고 액체보단 기체가 더 많이 변해요. 뭐 어떤 물질을 가져가도 다 똑같습니다. 왜? 애초에 고체라는 친구들은 입자 사이의 배열 자체가 좁은 애들이기 때문에 가열해도 부피가 많이 안 변해. 변하긴 변하지만 많이 안 변해. 액체는 걔보다 더 많이 변해. 기체는 훨씬 더 많이 변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액체 고체를 섞었어. 둘이 같이 가열을 해. 액체가 많이 커져? 고체가 많이 커져? 액체가 더 많이 커져. 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용액이 아까보다 더 증가해. 점점 증가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화 곡선이 지금처럼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조건 관계가 어떻게 된다? 액체 용매 고체 용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아. 만약에 포화 곡선 그래프가 반대의 경향성을 가진다? 액체
용매는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안에다가 누굴 녹였어요? 기체 용지를 녹여놨어요.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알기는 기본적인 고체 용해도와 기체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모를 가지고 오나 별표를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양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높은 데서 일정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낮은 데서 일정하기도 한다. 이런 각자만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더라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값이 각자 다 고유하게 존재한다고. 그냥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종이 상자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어요. 얘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다 넣어요. 다 넣었다. 근데 만약에 온도를 줄여 어떻게 되지? 이 크기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여기서는 작아지겠지. 이 박스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야? 그럼 고체가 여기는 이 고체 용지를 녹였는데 얘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 들어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게 빠져나와. 고체가 빠져나오면 뭐라고 하자? 석출이라고 하자. 석출이 되려면 용해도가 작아져야 되거든. 용해도가 작아지려면 냉각을 해야 돼, 가열을 해야 돼? 냉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기체는 이번에는 고체가 빠져나온 걸 석출이라고 했다면 기체가 빠져나오는 건 기포라고 할 거예요. 기포 같은 경우도 온도가 높아져야 나와, 낮아져야 나와? 뭐야 나와? 높아져야 나오는 거야. 알겠지? 높아져야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그래프는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고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언제 석출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Y축 감수량만큼 석출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기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Y축 감수량인데 얘는 가열을 해야 빠져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같은 양의 탄산이 녹아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저온일 때는 조금 조금 기포가 발생하겠지만 고온이 되면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보는 기포는 이런 기포잖아. 한꺼번에 방출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나왔고 이제 이만큼 나왔는데서 또 나오고 이만큼 나와서 나오고 이만큼 나와서 나오고 이만큼 나와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올 값이 많아, 적어. 나중에 나올 값이 적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가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공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무슨 말을 해? 선생님, 온도가 높으니까 기포가 별로 안 발생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걔는 애초에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됐죠. 뭘 구분할 줄 모르는 거야. 조건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는 이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방출이 아니라 한꺼번에 방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방출. 아시겠지? 근데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현실을 보고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온도가 높을수록 기포가 잘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준비하면 돼? 뚜껑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고온 기체의 그 탄산을 그대로 밖에 놔둬봐. 여러분들 1.5L 페트병 콜라를 뚜껑 따지 말고 냉장고에 넣지 말고 밖에 놔둬봐. 그리고 열어봐. 알겠지? 그때랑 냉장고에 넣었던 아들을 열어봐. 처음에 그 탄산 빠져나가는 소리부터가 달라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기포수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죠? 딱 이 차이입니다. 단계별로 가느냐 한꺼번에 가느냐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기체 용해도는 뭐까지 영향을 받는다? 압력이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압력이 셀수록 많이 녹습니다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 고온일수록 많이 녹을 때 기체 용해도는 저온일수록 고압일수록 많이 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석출 개념 문제 푸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 자, 두 가지 나오거든요, 문제가. 첫 번째, 자료가 두 가지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라는 것도 있고요. 각각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값을 숫자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얘가 12, 얘가 30, 얘가 60, 얘가 뭐 108 라고 적혀있잖아?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면 돼. 20도, 40도, 60도, 80도에다가
12, 30, 60, 108 쓰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점을 줘. 이 점은 현전도가 몇 도야? 80도. 100g당 가지고 있는 고체 용질의 양이 얼마야? 60g. 얘를 몇 도까지 냉각시키겠대? 20도까지 냉각시키겠대. Y축 감소량 얼마야? 60에서 10이니까 48g 섭취되겠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는 이 점을 X점이라고 할까? X점 용액 160이라고 해야 48g이 정답이야. 160g. X축 좌표가 가지는 160g 속에는 몇 g의 용매와 몇 g의 용질이 있는 걸까? 100g의 용매와 60g의 용질이 있는 겁니다. 그 값을 의미하는 게 여기는 Y축 값이에요. 왜? Y축 값을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어요? 단위가 100g per g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고 이게 용매, 이게 용질 질량이거든. 100g당 60g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40g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X 용액 240g. 100g당 60 들어있었으니까 이번에는 150에 얼마 들어있는 거야? 90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X 용액 80g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용매 50에 용질이 30 들어있습니다 라고 풀라고. 첫 번째, 만약에 X 용액 80g이라고 나와 있다면 절반이기 때문에 48이 아닌 24g이 섭취돼야 되고요. 240이라고 나와 있었다면 48이 아닌 이거의 1.5배 72g이 섭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비례합니다. 즉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X용액, A용액, B용액이라는 건 용매 더하기 용질이고요. 그 용매 더하기 용질은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B를 항상 찾으셔야 돼요. B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B를 찾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니까? 아마 전교 때 쌤이랑 했던 숫자일 건데 숫자가 더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 60도에 용해도가 쌤이랑 같이 할 거야. 푸는 방법 보시면 돼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용해도는 60도의 용해도가 48이래.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는 A용액은 무조건 148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어야 돼. 없으면 문제 잘못된 거야. 아시겠지? 없으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숫자가 나와도 무조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왜 148이에요? 용해도는 용매 100g당 최대량이라니까? 알겠지? 용매 100g당 최대량 148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 이거야. A용액이 148이 아니라 221래. 아니 씨발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니라고. 148이랑 관련이 있다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148로 나누세요. 나누고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148g 속에는 100g과 48g의 용매와 용질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20에 적혀있는 이 숫자들도 100대 48의 비를 가진다고. 실제로 계산하면요. 74의 2배고 74의 3배거든. 그럼 이 안에는 150g에 72g이라는 용매와 용질이 들어있다고. 봐봐. 1.5배 1.5배지. 100대 48이랑 150대 70이랑 비 똑같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알겠죠?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용액 얼마입니다라고 줘버린다니까? 용매와 용질을 주는 게 아니라 A점 용액, B점 용액을 줘버린다니까? 거기서 이제 찾을 줄 아셔야 돼. 여기는 뭐 이번엔 B라고 할까? B점 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오. 이 값이 예를 들어 뭐 60이야.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B 300g 이런 식으로 준다니까? 300g. 300g 계산 안 되죠? 240으로 합시다. 아까 봤던 것처럼. 240g 이렇게 줄 거야. 아니면 480 이렇게 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야? 100이 60 들어있었잖아. 160이잖아. 240 사이에서의 관계를 찾으라고. 아, 1.5배구나. 요게 이제 되셔야 문제를 푸는데 속도가 빨라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가 누적되면 될수록 더러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처음에는 저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점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 왜? 이제는 기출들이 워낙 이제 기계해지고 있다고. 쉽게 낼 것 같으면 쉽게 내겠지만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다고. 이게 관계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교육과정 전일 때가 이게 훨씬 더 어려웠어. 이전 교육과정에서 용해도 개념이 진짜 많이 어렵게 나왔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어려운 내용들을 좀 많이 뺀 과학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산 자체를 어렵게 내기가 좀 많이 힘들어진 상태예요. 이거보다 원래 좀 더 지랄 맞아요, 숫자가.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222 볼 일 없습니다. 148 볼 일 없습니다. 근데 나온다고. 알고는 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용해도 개념까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용해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설명 이렇게까지 깊게 안 합니다. 단순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알고 있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뒤에 우리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특성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시면 아마 45페이지까지인가 문제 있을 거거든요. 요거 지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각까지 좀 풀고 정각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7단원 진도 동도하고 수성하고 진도 좀 나갈게.